살균제 막 알에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봉지는 낮에 아침부터 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당일이 아니고 그날이 만약에 5월 15일이라고 할게요. 농가분들은 연속 이틀을 농약을 처리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임시옥사이드를 살포합니다. 요거를 알에다가 싹 맞추면은 잿빛, 탄저, 노균 등등 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박멸돼 버려요. 아, 저기 농약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천공병, 뭐 탄저병, 복숭아밭에서는 임시옥사이드를 잡습니다. 요거를 오전에 살포를 하고 오후에 농약을 치고 오후에 좀 이른 오후에 농약을 치고 16일날 봉지 삽니다. 정말에. 이렇게 하면 이 봉지 안에 있는 완전히 무결점이 돼요. 균 상태로서는. 요거 만약에 전지가위를 움직이시다가 만약에 여기 움푹 베었어요. 그러면 물에다 씻죠. 그리고 뭐 항생제 연고 바르고 약 먹어도 결국은 나중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고름 나고 합니다. 그런데 살이 보일 정도로 이래 됐을 때 임시옥사이드 원액을 떨어뜨려요. 엄청 따갑습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안 생겨요. 원래 만약에 칼질을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쫙 짜내고 난 다음에 저걸로 소독을 딱 해가지고 쫙 짜내시고 밴드 딱 발라버리게 되면 나중에 상처도 안 생겨요. 임시옥사이드 내용물이 뭡니까? 순수 이사염소입니다. 이산화염소. 이산화염소. 지혜롭.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포도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포도가 소리가 너무 좋은데 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얼룩이 이제 우리 도리는 지베렐린 처리 해가지고 안 털어서 그렇다 이러는데 네.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룩이. 그래서 얼룩이 혹시 네. 과정에서 예. 얼룩이는 봉지 씌우기 전에 염면 살포를 할 때 뭔가 아미노산이나 뭔가 농도액이 짙은 게 묻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배력하고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23년도 샤인머스켓 거품지 조기 수확이라고 하기가 좀 웃긴데 이제 조기 수확이라고는 저는 하지 않고 적정 수확이에요. 거품질 적정일 수확. 이 적정일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력 처리하고 난 다음에 뭐 120일 막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월 평균 10일에서 15일 날 첫 개화가 되죠. 우리 한번 보죠. 지배력이 1차 처리 언제 하셨죠? 사모님한테는? 우리 아빠 우리가 언제 했어요? 5월 13일. 5월 13일. 5월 10일, 6월 10일 정도 했지. 1차 지배력 처리 1차. 13일. 그건 1차가 1차. 광주에. 그래, 2차에. 5월 10일도 성균 씨는 1차. 5월 10일은 4월 말에? 아마 일주일 있다가. 대부분이 5월달 10일 전후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6월 13일, 7월 13일, 8월 13일, 9월 13일 요게 120일이에요. 아, 5월 20일. 그죠? 28일. 자, 잠깐만 강의할게요. 일단 예로 드는 겁니다. 5월 13일 날이 만약에 첫 수정을 했다. 물론 5월 17일 하는 분도 있고요. 5월 말날 한 데도 있어요. 영동이라든가 이 주풍이 넘어가니까 5월 28일 했습니다. 5월 25일 했습니다. 라는 분도 있어요. 1차 처리를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또 9월 30일이 120일이 돼요. 그죠? 그런데
원래가 삽목 같은 경우는 굳이 120일까지 가진 않습니다. 110일만 해도 수확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삽목이 빨리 익으니까 조화가지고 대량적으로 많이 심었던 것이고요. 120일 기준은 잡는데 여기서 플러스 10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 15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것도 9월 말인데 근데 우리는 10월 달에도 못 따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습기 지연이 10일, 15일 되는 거는 더크리와 이 지베렐리의 약이 농도가 진하면 과피는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진하면 나무는 양분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많이 줘야 되거든요. 양분 고갈이 빨리 옵니다. 양분 고갈이 빨리 와요. 근데 나무 수세라고 하죠. 수세가 강한 곳은 정량으로 태웁니다. 이게 힘이 되니까. 그런데 수세가 약한 곳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도장지 나간다고 나무 센 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구 우세형을 띄고 있고 가지가 45도가 아니고 50도, 60도, 70도 돼 있으면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또 나무는요 햇빛을 보기 위해서 줄기 성장을 합니다. 근데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햇빛이 굳이 있는데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왁스층을 빨리 만들어내는 이파리들이 왁스층을 빨리 만들어지게 되면 햇빛 보려고 길이 성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 방법도 나중에 작게 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요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88일 기준 때문에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농가들이 습기 지연이 15일씩 10일씩 갔던 거예요. 과거에는 88일이 맞았습니다만은 나무가 건강했으니까 지금은 수확기가 늦었다, 10월 중순 넘어갔다, 삽목이다, 한결가지 한 나무에 30송이 넘게 달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저장량분은 5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나무들은 제가 여기서 제시를 해줄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제 유튜브 말고 다른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10일입니다. 10일의 이 방법은 껍질 얇고 좀 수확을 당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스피드업하고 감염버리게 되면은 한 25일 정도 당겨지는데 이거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물 20리터죠, 그죠? 열대니까. 이거는 뭐 더크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비크리프라고 같은 게 있어요. 단가가 좀 쌉니다. 오히려 그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지베렐린이 10개냐? 아니에요. 다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지베렐린이 7개, 풀매트가 3개입니다. 이 방법은 껍질이 얇아지는 건 확실해요. 저 섞었어요. 예, 원용은 1차. 2차는 나중에 각자 만났을 때 알려드릴게요.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장점은 껍질이 얇아요. 단점이 뭘까요? 아니요, 절대 열감은 크게 없어요. 비계가 조금 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풀매트가 2리터당 하나씩 들어갈 때가 열가가 생겨요. 근데 우리 20리터니까 3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크게 열가 문제는 없고요. 단점은 비대입니다. 단점은 비대가 약해요. 이거는 제가 김천에 공산하고 김천하고 일부 하면서 2년 동안 냈는 데이터 중에 우리 주입관주로 해결이 다 됐어요. 주입관주 해결이 다 됐어요. 다 됐기 때문에 뭐 강의 받는 분이나 저하고 컨설팅 받는 분들은 내는 데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고. 그런데 이 밭에는 나무가 작년에 내가 적정 과수를 달았고 힘이 좀 있다.
그러면은 조정하는 건 요거 한 8개 정도? 한 개 더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한 개 더 들어가는 거. 그래 분들 우리 16리터보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연하게 태우는 거예요. 연하게. 자, 얘네들이 우리가 지베린 1차, 2차로 비대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기했듯이 비대는 저장양분과 세포 분열을 하는 겁니다. 지베린 처리로 해서 비대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C가 있다고, 강한 C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초기 세포 분열과 초기 그 기준은 저장양분과 거시기 수분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이동의 그 상태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베린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여러분들 덧글이 진하고 이게 지베린 진해버리게 되면 선목 같은 경우는요, 한번 저목도 그렇던데 거의 하트 형태가 나와요. 속 들어가 버립니다. 속 들어가게 되면은 걔들이 비대된다고 끝까지 잘 안 펴져요. 그걸 무조건 껍질이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까지는요,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껍질이 두꺼운 집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많은데 생산이 적으니까 그것도 상인들이나 농협공판장에서 비싸게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가 갑자기 두꺼워졌다가 아니고 작년에도 비슷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성공했기 때문에 올해 착가량을 더 많이 한 거죠. 작년에 돈맛을 봤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조금 더 많은 양을 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장량분 부족한 나무에다가 세포 분열이 되겠습니까? 그가 떼버리게 되면 그 뒤에 커지는 거는 열갑부터 난 껍질 두꺼워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셨던 분들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내년도에는 이 방법으로 가서 주입 간주를 하게 되면 비대와 연질화를 동시에 시켜갈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왜 김천의 그 전 시장님, 박보생 시장님 다 잘 아시잖아요. 그분 또한 착가량이 많고 좀 비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보니까 주입 간주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이가 76세 된 분이라 도저히 혼자 하시라는 말씀 못 드려가지고 저랑 같이 했죠. 1,400평짜리를 한 4시간, 5시간, 2시간 같이 했죠. 약줄이 다 깔려있어가지고 시장님 밑에서 해가 올라오고 저 위에서부터 해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주입 간주를 한 거예요. 하고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가니까 공지가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하신 말씀이 젊은 사람들이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힘든 거 없던데 1,400평, 600평 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본인이 다 하셨어요. 할만했다. 대표님, 저 물에는 pH 관계 없나요? 있죠. 역시 우리 사장님 참 해박하십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자, 농약입니다. 약산성이에요. 물은 pH를 중성이나 약산성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수돗물로 태우는 게 좋고, 또 지하수물이 깨끗하면 지하수물에다 구연산을 넣어가지고 pH를 중성 이하로 만들어 놓고 약을 태우면은 약발 잘 났습니다. 자, 요거 지웁니다. 대신에 이게 주입 간주를 하는 조건 하에서 저는 이걸 지내는 겁니다. 자, 이 복품질 적정 수확, 이제 일단 요거만 하게 되면 정상적인 날짜에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착가량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목 기준, 앞전에도 적었고 했는데 전목과 선목 기준을 봤을 때 착가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2년차, 3년차, 4년차. 착과를 얼마나 시킬 것이냐. 자, 전목 같은 경우 대부분이 4m 유인을 많이 했고요. 선목은 대부분이 3m 유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과지가 15개에서 18개를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여기는 뭐 32개에서 30, 어떤 뭐 6개까지도 좀 촘촘하게 결과지를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2년차 때는 그냥 말대로 20개 수준에서 가야 출발을 해야 돼요. 삽목은 5, 6개예요. 3년차 때는 30개. 삽목은 15개에서 12개. 그럼 삽목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내 투자가 얼마나 많이 됐는데 이러다가 갖고 뭐 해먹겠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2년차, 3년차 때는, 자, 저거는 30개 미만입니다. 30개 미만. 2년차, 3년차 때 좀 많이 달아갖고 수확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저장량분이 다 고갈돼 버렸기 때문에.
저는 4년차 때부터는 35개에서 37개를 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25개 연습을 합니다. 결과지가 18개인데 25개라는 얘기는 두 눈을 맞는다는 얘기죠. 여기도 36개 단데 결국은 결과지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네, 20개에서 25개를 나무에 따라 하고 조정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5년차.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국에 5년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 5, 60개를 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간 나무들이 없어요. 제대로 된 5년차 때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지. 2, 3년차 때 나무를 만들고 4년차 때는 5년, 6년차 때부터 많이 달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돼요. 양을 늘려가지고 물관부라든가 체관부라든가 이파리가 나와서 일을 해서 제대로 주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4년차 때는 그런 과도기의 연생이에요. 대표님 저기 저 전목 4m를 해놨는데 여기 5m도 맨날 똑같아요. 네네네. 5m는 결과가 좀 더 많겠지만, 근데 5m는요, 저는 2년 동안 키웁니다. 5m는. 어떻게? 1년차 때 양쪽으로 해서 한 4m 키우거나 4m 안 되게 키워요. 그리고 막아요. 내년도에 좀 더 빼요. 그 2년 동안 키워요. 그러니까 2년차 때 제대로 된 5m가 돼야 돼요. 1년차 때 5m가 돼버리게 되면 아직까지 뿌리는 어린 뿌리인데 지상부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계속 기근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막아서 내년도에는 들어가는 쪽으로 3m 50밖에 안 키우기 때문에 결과지가 몇 개 안 나니까 2년차 때는 20개밖에 살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 다음에 2년차 때 연장해가지고 빼서 정 4m 정도 되게, 아니 5m 정도 되게, 5m 좀 안 되게끔 하는 거죠. 결국은 나무하고 나무 사이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한 30cm 정도는 원래가 없었던 게 제일 좋아요. 햇빛 양, 바람 양, 거기서 품질이 틀려지거든요. 여러분들 한 600평 기준에 전목이면 한 배관 5, 60주가 심겨요. 맞죠? 배관 5, 60주인데 우리가 1000평 기준을 잡았을 때는 뭐 한 300주 정도를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이 1000평 기준에서 자 2년차 때 20개만 달았다. 300주다. 6천송입니다. 이 6천송이가 결국은요, 거의 110일도 안 돼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기에요. 전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9월, 8월 달에 공판장에 나가니까 공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못 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들어서가지고 시세 좀 좋은 거 봐가지고 냈거든요. 그때 여기 와 있는 박선진 씨가 원래 2kg짜리로 몇 개 됐어요? 박성진 씨. 정확한 계산. 자, 그러면은 특이하게 좀 평가가 나왔어요. 너무 포도가 좋으니까 그냥 3만 원 받았어요. 다 3만 원 받았어요. 당연히 기겁을 하는 거예요. 황금빛이 나는데 먹으면 맛있고 당도는 다 올라가 있고 하니까 그냥 2년생인데 2년생인데 다 알 700g 거의 없었어요. 다 800. 근데 전목 4년차짜리는 최원준 씨가 다다음 주에 오는데 거기 평균 800g 나왔단 말이에요. 노지 비가림에서 전목이. 거기는 성진 씨보다 착각이 좀 많아가지고 한 일주일 늦게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뭐 25,000원 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이래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기 때 삼수짜리가 사술로 3만원, 삼술로 3만원. 그런 거예요. 그게 조기 수확이라는 개념보다는 적당한 일자에, 추석절에 땄기 때문에 나온 현상인데, 자, 과연 이 6,000송이를 달았을 때, 12,000송이를 달았을 때,
이분은 분명히 착가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근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죠. 엄청나게 많은 화수정형부터 시작해서 알속기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9월달에 땄을까요? 못 땄습니다. 안 땄습니다. 안 딴 게 아니고 못 땄죠.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정을 2년차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그냥 송이당 최소 8,000원, 만원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수속 전에는. 맛있는 거, 좋은 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냥 제대로 익지 않고 껍질 이물가 있는 게 나와가지고는요, 벌써 색깔이 표시가 나요. 푸르 땡땡한데, 건강해 보이는데 맛은 없고 뭐 좀 질기고. 그럼 그 집은 그다음부터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되는 그 기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3년차 때 30개게 되면은 또 9,000송이가 돼요. 3년차 때 30개는 2년차 때처럼 그렇게 수확을 잘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뭐 9,000송이 평균 8,000원, 만원이 나와요. 그럼 재미있습니다. 4년차 때부터는 조금 더 양을 늘려가지고 여태까지 좀 더 해보자. 5년차 때부터는 이렇게 해서 8, 9년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승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준들은 정말 나무 밥상에 차려있는 떡밖에 안 돼요. 당장 내 현실이 지금 안 맞는데 착가량 많고 수확을 늦게 했고 삽목이 대부분이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도에 이 삽목 기준으로 봤을 때 4년차가 되는 기본대 밭도 있고 또 백사님 밭에도 이제 연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이렇게 달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달아야 돼요.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지도 하나만 하겠다. 결과지도 하나만 하게 되면은 이게 다예요. 근데 약간 3m 이상 뺀 집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뭐 20몇 개가 되는 거고요. 그 계산해 보는 겁니다. 삽목은 요거 숫자는 적지만은 전복보다 숫자가 2배가 많죠. 1.8배, 2배가 많습니다. 나무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가 3년생이거든요. 올해가 4년생인 집들은 내년도가 4년대 5년 되잖아요. 나무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영상 가서 전지를 이번에 주지 전지를 해주고 왔는데 다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 지상구를 줄여야 돼요. 지상구 어떻게 줄여야 되냐? 지상구 안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오는꽃 그거 밤잠 자가면서 저거 봄에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지상구를 줄인다는 그 개념은 TRU를 맞춰준다는 그 기준인데, TRU는 우리 요거 알고 가죠. 자, TRU 하는데요. 우리가 뿌리를 루트라고 합니다. 뿌리를 영어로 루트라고 해요. 그래서 R이라고 하고요. 지상구는 탑이라고도 하고, 위에 있으니까 탑이라고 하고, 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상구를 T, 뿌리를 R. 지금은 뿌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밝은제를 뭐 주고 주입관주를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T를 줄이면 R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이걸 줄이게 되면. 그래서 결과지를 현재 두눈 전지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없애야 되는 게 하나는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가지들 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R선을 유지하잖아요. 제 동영상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구배가 되어 있는데, 수평적인 부분에서는 착가량을 잘하면은 양분들이 수평이니까 균등 분할을 해주는데, 이렇게 R선이 지어져 있는 곳에 결과지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관부가 체관부가 올라가면서 여기 얘들이 거름망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양분이 일로 100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1, 20이 뺏겨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가지에서 뭐 10송이씩 다는 것도 아니고요. 과감하게 얘가 없어져요. 얘가 없어지고 두 눈으로 있는 거는 하나 없애고, 그리고 이 주지 끝하고 그 다음 주지가 만나는 요선 또 두세 마디가 있더라고요. 걸쳐가는 것도 있어요. 과감하게 없애고요. 전목도 삽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뿌리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뭐 누구들은 뭐 같은 동족끼리는 괜찮다라고 배우셨다는데, 우리가 뿌리는 발근이 되는 물질이 있어요. 뿌리 안에는 청산배당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청산배당체로 뿌리 발근이 됩니다.
그런데 청산이 뭘까요?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 독이에요. 청산가리의 독과 배당체, 당분, 당이 만나가지고 미생물도 유혹하고 뿌리가 계속 발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뿌리에 청산가리의 독이 있을까? 만나면 서로 싸우려고 해요. 신근성은 깊이 내려가서 키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큰 놈들이 햇빛을 많이 보니까 열매도 좋고 밑에 있는 애들은 그늘 잡혀서 적어져요. 근데 청근성은 옆으로 뻗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뿌리가, 가지가 만나게 되면 뿌리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세력새나무 쪽에서 뱉어내는 청산가리 독이 많아가지고 얘들을 죽이면서 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둘 중에 나무 중에 만나게 되게 되면 하나는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기다가 젖먹이를 모든 나는 갱신하고 심어놨죠. 몇 년에 가도 안 커져요. 클 수가 없습니다. 이 뿌리가 이 애들 가만히 둘 것 같아요. 3년이 되는데도 그대로 패추리처럼 되어 있어요. 안 됩니다. 없애고 심어야 돼요. 없애고 심어야 되는 게 맞지, 괜히 묘목감만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청산가리 독이 그만큼 이 청근성들이 만났을 때 뿌리 살려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어디죠? 복숭아나무를 뽑아내는 집에서 이제 심으려고 할 때 복숭아의 뿌리가 이렇게 뽑다 보면 이런 것들이 뿌리가 남아있어요. 엉켜가지고 본뿌리를 딱 뽑았는데 이런 게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당은 흘러내리고요. 당은 흘러서 빠집니다. 빠지고 남은 거는 청산가리 독이 남아요. 그래서 유목을 딱 심었는데 뿌리가 흘러 다 뻗으면은 얘 뿌리는 여기 사가 뻗집니다. 그래서 유목을 심었는데 자꾸 죽더라. 그 사과가 제일 심하고요. 밀식을 1m 20, 1m 50을 심으니까 뽑아내고 난 다음에 심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막 큰 뿌리는 뽑아내고 유목을 심었는데 1년차 때는 괜찮다가 2년차 때 실은 심을 앓다가 3년차 때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무에 있는 청산가리 독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복숭아 밭을 개간해가지고 하는 시민분들은 가능하면 심긴 자리에는 다시 한번 록타이 털어가지고 뿌리 있는 거 싹 걷어내셔야 돼요. 그거 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발효가 돼가지고 퇴비가 되기 절대, 너무 섬유질이 강해가지고 뿌리는 뿌리도 잘 안 돼요. 계속 독만 나올 뿐이에요. 거기에 나무를 갱신할 때 일단 기존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다 약품을 처리해가. 네네. 그것도 안 됩니다. 네, 그래도 그 안에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죠. 포크에 갖고 와서 그걸 꺼내가지고, 안 그러면은, 이거는 청산배당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게 되면 어디든 간에 강의해 주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사과, 복숭아 모든 가수들 10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몇천 가구를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받은 경험치, 샤인머스켓도 지금 여러분들까지 오면은 교육해놓은 인원도 원래 한 130명이지만 한 4, 5년 동안 본 분들도 한 5, 600가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실패 사례가 저희 처방전과 저희 그 기록에는 다 남아있는데,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그 차이점은요, 요런 기초적인 관리, 토양 관리, 그런 기준들이 좀 돼줘야지 가능한 얘기죠. 그 간벌하지 않습니까? 간벌. 네네. 간벌하고 나면 그래도 뿌리 남아있잖아요. 자, 간벌하게 되면 뿌리 남아있죠? 네, 뿌리. 남아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은 뿌리를 일단 뽑아내 주세요. 보내줘요. 예. 다행히 청근성이라 굵은 뿌리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세근에서 나오는 청산가리 양은 적어요. 그래서 건강한 뿌리가 지나가도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문제라는 얘기죠. 탁탁탁 만나면서 청산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복숭아밭에 가장 그 생산 예. 그래서 걔도 굵은 뿌리가 많거든요. 예. 이런 뿌리. 당 다 빠져나간 다음에는 아주 강한 청산가리. 저희들 포크레인을 한번 다 팠거든요. 예. 그럼 다시 또 나중에 트랙터로 다시 또 그냥 한번 이래 사모님하고 들어보시고 시범구역을 한번 파보세요. 뿌리를 캐내는 밭에 거기만 한 곳에만 뭐 사비도 뭐도 해가지고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아,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털어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뭐 새로 심는 분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고품질 조개 수확이 아니고 적정 수확인 겁니다. 적정 수확인 거예요. 우리는 목표는 삽목으로서 내년 추석 전에 다 빼는 겁니다. 다 빼는 것도 언제 빼느냐? 그러니까 9월 수확을 안전하게 공판 시스템이 제일 좋은 게 9월 15일부터
또 20일 사이에 요 기준으로 빼는 겁니다. 요 기준은 그냥 120일이에요. 여러분들 꽃피는 날짜를 맞춰도 120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한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메타죠, 메타농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메타버스 하면서 뭐 가상의 현실에서 하는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법을 뛰어넘는 농법을 우리 메타농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9월 5일에서 10일 이전에 이 메타농법으로 따라오신 분들은 이때부터 벌써 소화의 기준을 다 끝났어요. 그럼 언제 낼까? 어떻게 낼까? 고민을 해가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봉지를 벗깁니다. 한 5일 정도? 당도를 올리려면은 2주간 놔둬야 돼요. 그렇죠. 당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5일도 깁니다. 한 3, 4일 정도. 원래 성진씨 며칠 동안 봉지 벗겨놨죠?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예, 당도가 올라가 있는 데는 한 3, 4일이면 햇빛 쫙 가서요. 황금빛이 싹 또 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봉지를 씌워요. 삼각 봉지를 씌워요. 그 색내기 위해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품질을,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예, 연질화가 조금 더 황금빛을 만들기 위해서죠. 황금빛을.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봉지를 좀 벗기는데, 벗겨놓고는 그냥 삼각 봉지를 3일 뒤에 씌워요. 그러면 작업도 쉽습니다. 수화가 해가 나와서 밭에서, 작업장에서 씌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씌워가지고 대에다가 묶어요. 그리고 대에 잘라요. 그대로 출하해도 돼요. 대가 길면 길수록 저장이 오래 갑니다. 대가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저장이 떨어지거든요. 사과도 꼭지를 치는데 그게 이제 사과끼리 만나면 꼭지 때문에 사과 흠집 날까봐 하는 건데 꼭지를 살려두는 사과는 오래 갑니다. 사과 꼭지 탁 따서 전제가에 자르거든요. 꼭지를. 얘네들도 봉지 씌워가지고 꼭지, 굵은 꼭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오히려 보구력이라고 합니다.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은 밭 안에 쫙 삼각봉지 씌우게 되면은 또 햇빛을 또 더 보겠죠, 뭐. 그건 비닐이니까. 그럼 당연히 또 올라가고 더 최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한 요 기준점을 잡을 거예요. 이 기준점을 잡는 데는 이 메타농법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거는 메타농법의 한 50% 정도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 메타농법은 여러분들이 당도 좋아야지, 껍질 좋아야지, 이제 내년도가 메타농법이 완벽하게 시행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인데는. 이제 2024년도가 되면 이 메타농법이 실현이 확실하게 될 텐데, 메타농법은 지금 소개해드리면은 고항산화 농법이에요. 만드에는 알리신이 있고, 사과에는 뭐 안토시아닌, 뭐 우리 포도에는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 이 항산화 물질이 뭐냐면은 대항할 항자,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는 뭐 플라보노이드 라는 성분이 주 성분인데, 우리 성분대로 따라를 하는 분들이 보면은 농진청에서 제시한 것보다 2~3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당도라든가 이런 건 좋아지는데, 이 고항산화라는 그 기준은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활성산소를 없애주게 되고요. 노화를 막아주는 거죠. 뭐 더 좋게 하게 되면 항암이 되는 거죠. 제가 자연드림이라는 데 가 보니까 이제는 항암 야채, 항암 과일, 항암 잘 붙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엄청나게 고부가치가 있든 뭐 자료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QR코드를 부착을 합니다. 브랜드화 만드는 겁니다. 해서 김재산님의 기록이 들어가요. 요즘 휴대폰 딱 보면 QR코드 보면은 나오죠? 뭐부터 나옵니까? 소개부터 나오고요. 사진 얼굴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을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지만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 안에 넣어요. 내 밭에서 당도계 들고 몇 뿌리서 나왔다. 환경이 이렇다. 나무 상태 좋다. 그런 기준들과 그리고 시험 성적서. 시험 성적서는 당연히 이 안에 고항산화 물질이 얼마나 평균치보다 많이 나와 있는지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QR 코드 딱지 붙여놓고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국 유통이 되면은 상인이든 개인이든 이거 찍어보고는 와 이런 포도가 있나? 이런 사과가 있나? 이 흐름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정 수확을 하기 위해서 적정 착과를 달아가지고 그런 들을 1% 포도를 만들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출하를 추석 전에 잘 하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은 가입해서 수출을 보내고 9월달에는요 2kg 5만 원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한 4만 원 선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일단 기준은 내가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하는 송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 하려면은 양 몇 개 잘 주고 관주 몇 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만들고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뿌리만 좋아지게 되면 토양이 개량이 돼요. 뿌리가 좋아지게 되면 그 안에 근근 미생물들이 엄청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활착을 합니다. 땅도 떼알 구조가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단점이 하나 생겨요. 지렁이가 많아집니다. 지렁이가. 그래서 지렁이 많아지게 되면 두더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건 또 우리가 지렁이 냄새가 안 나게 하고 두더지를 기피시키는 물질을 또 넣을 거예요. 그게 다 일본에서 제가 배워온 것들이거든요. 벌써 일본에도 딸기하고 노지, 샤인머스켓에 두더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물질을 가지고 넣고 그것도 밝음과 당도 올려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또 나무에도 큰 문제는 없고요. 자, 메탄농법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서 남들은 너무나 많이 샤인머스켓이 심기는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준점을 가지고 지상품을 줄여서 정말 좋은 송이를 만들어서 수출해도 되고 조기 수확을 하시니까 공방상에 내도 되고 개인 판매했을 때는 계속 재주문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샤인머스켓이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스켓 향은 당도 16, 17 넘어가게 되면 향이 계속 유지가 돼요. 어떤 분들은 당도 올라가기 떨어지더라. 시간 지나니까 떨어지더라. 당연하죠. 착가량이 많아버리니까 올라오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다 못 주니까. 나무 세력이 좋은 나무들은 향이 계속 납니다. 그 기준적으로 봤을 때 원래 말씀드렸지만은 이 메탄농법으로 진행을 할 것이며 이 고황산화는 우리인데는 저기 달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내년도에 여러분들 경영체 등록증을 지금 제시해가지고 하면은 시험 비용도 되게 적어요.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보내봐서 이만큼 올려준다. 그러면 작년 거, 내년 거 하고 또 내후년 거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24년도에 이렇게 나왔다. 나중에 정말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만의 이건 유기농법보다 더 좋은 알찬 농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가 좋아야지만이 가능한 농법입니다. 뿌리가 좋아야지만이 가능한 농법이고. 그래서 이제 좀 5년차, 6년차부터는 좀 제대로 좀 달릴 수 있도록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인데 이 저장양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장양분은요, 수확 이후 남은 잉여양분이죠. 남은 양분이 목질부 안쪽과 뿌리로 저장이 돼요. 자, 뿌리로 저장이 되는 게 언제부터 되느냐? 8월 23일이 처서입니다. 처서에 자, 눈을 잘 보면요, 가을 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봄에 확정 뿌리가 나오고 왜 생뚱맞게 가을에 뿌리가 나올까요? 비대가 다시 되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장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나오게 되면 한 달간 운영이 돼요. 그 뿌리가. 그럼 9월달 한 달 내도록 빨리 땡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9월달에 빨리 수확을 해야 수확 이후에 남은 양분이 저장양분으로 차이는데 그럼 결국은 수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저장양분이 못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무 자체의 형태만 갖췄고 나무가 물 주고 뭐 연봄 해주니까 그냥 꽃은 만들어졌으니까 화분화가 됐으니까 6월달에 꽃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등숙이 잘 된 아이들은 결국 그 두 송이 달려도 꽃을 펴요. 그런데
몇 년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한 해 해거리가 올 수도 있어요. 꽃이 안 생기거든요. 꽃이 생긴 아이들은 그냥 폈으니까 최소한의 세포 분열, 최소한의 비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뭔가를 해도 늦어요. 안 될 때는 늦어요. 이 저장량분은 자, 근데 우리는 원래 수확을 좀 늦게 했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서 이해는 하셔야 돼요. 가을에 뿌리가 나온 이유는 저장량분을 땡기기 위함이고, 목줄부 안쪽에 쌓인다. 그래서 목면 시비로 나무에다가 조피를 뜯어내고 충분하게 적셔주면은 그게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됩니다. 자, 수확 이후에 남은 게 저장양분인데, 이 저장양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잎에 광합성 산물,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작기 중에 생성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성만 시켜놓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은 언제 하냐면요, 여러분들 오전 11시, 오후 3, 4시, 오후 8시에서 9시. 자, 이 포도당이 만들어놓는 저장양분이 이동이 언제 할까요? 한번 본인의 생각대로. 밤에 하니까. 밤에 한다. 또 오전 11시. 11시 한다. 그래서 오후 3, 4시 없다, 그죠? 예, 뭐, 그냥. 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전 11시에는요, 광합성을 가장 많이 해요. 광합성을 가장 많이 합니다. 11시, 12시까지.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 시기에는 11시에 끝나버립니다.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은 밤에 합니다. 웃기죠? 왜 밤에 할까요? 사람 자야 되는데. 자, 광합성을 하는 거는 그야말로 말대로 광합성, 햇빛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이때는 식물이 CO2, 이산화탄소를 한 90% 이상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햇빛과 이 CO2와 물이 있으면은 광합성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녁 때가 가면 갈수록 산소 O2, 산소 흡수율을 90%를 땡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저녁 8시 이후, 9시 이후부터 새벽 한 4, 5시까지입니다. 이때는 산소량을 90% 마시고 CO2, 이산화탄소를 5%, 10%를 마셔요. 사람도 먹었을 때 몸 안에 산소가 들어가야지 이게 분해가 돼서 단백질화가 됩니다. 얘네들도 포도당을 만들었으니 이 산소량을 늘려가지고 몸 안에 걸 분해해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그 사항이에요. 근데 이 산소량이 많아지고 하려면 그러니까 산소는 많아져갖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포도당이 이동되는 현상을 또 봐야 돼요. 포도당 이동은요, 온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포도당은 밤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 우리 메타농법의 핵심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만들어놓는 포도당을 잘 만들도록 관리해드리겠지만, 만들어놓은 포도당을 매일매일 밤에 포도로 보내는 일만 6, 7, 8월 달에 하다 보면은 당도는 알아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당도제를 넣어야지 되는 거는 마지막에 안심 차원에서 한두 번 정도만 넣을 뿐이지, 그것도 비용 고단가가 아니고요. 이게 다 연민 시비가 만들어준 역할인데, 포도당은 온도가 높은 곳에 이동을 합니다. 애초에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 만든 이유는 햇빛을 곧바로 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니까 이파리가 먼저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밤 되면은 지상 온도가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은 포도와 잎이 있어요. 온도가 어느 게 더 늦게 떨어질까요? 포도와 잎. 포도가 있고 잎이 있어요.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 거.
잎. 왜? 수분이 적기 때문에. 수분이 적어서 감수성이 높다. 잎이 있는 수분이 적어서 온도가 빨리 떨어져요. 그러면 그 온도가 떨어지면은 포도는 수분이 많으니까 포도 안에는 온도가 안 떨어집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가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김세호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지구상에서 그렇게 이치적으로 움직여 왔던 것이죠. 그런데 8월달만 7월달, 8월달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야간 온도가 27도, 8도, 9도, 30도 아열대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약과 영양제 치는 거는 오후로 옮겨야 돼요. 아침이 아니고. 아침에는 자칫 약 쳤다가 너무 뜨거워버리면 약해를 볼 수가 있지만 오후에는 해걸림에 치게 되게 되면 이파리에 미네랄이라든가 이 효소가 맞게 되면은 기공도 적어지게 되고 온도가 빨리 떨어지고요. 온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포도 쪽으로 물주전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맹물 시비하라 하는 것도 도움은 돼요. 미세살포. 근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고는 있지만,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되는 원리만 알면, 이 원리만 알면, 이게 칼슘하고 동산이 한 역할이에요. 포도당의 이동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그래서 제가 일본서 갖고 온 물질 중에 칼슘하고 인산가리 같이, 동산하고 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약산성이라 물에 넣으면은 알칼리 물이 약간 중성이 되고 농약하고 혼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칼슘하고 인산가리를 별도로 칠 필요 없이 같이 살포를 하는 것이죠. 농약하고 같이. 거기에 미네랄이나 스피드업을 혼용하게 되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물질 이동이 가고 특별하게 내년도에 5월, 6월 달에 비가 많고 6월 달 장마, 7월 달 장마 집수성 오고 막 오게 되면 그 물질들을 농약 칠 때가 아니고 중간에도 살포를 줘야 돼요. 해서 순이 못 나가도록. 며칠 흐렸을 때는 남들 보면 이파리가 노래집니다. 그러다가 3, 4일 지나고 해 뜨고 되면은 거기에 또 급성미세가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왁스처럼 만들어 놓고 좀 단단하면 비가 오더라도 큰 반발력은 나가지가 않는 거죠. 저장량분이 좋으면은 특별하게 나무 뿌리가 기근 현상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물광불 열어갖고 질소하고 수분을 많이 안 빨아당겨요. 부족하니까 빨아당기는 거예요. 도장지가 나가는 밭은 저장량분 부족 때문에. 나무가 건강하고 저장량분이 많으면 도장지가 세게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또 우리 밭은 아니던데 밀식이 열간폭이 좁기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현장을 내 밭을 알아야 돼요. 내 밭을 알고 난 다음에 뭘 줘도 주고 또 안 되는 기준들을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1년만 쫙 하다 보면요. 저장량은 좋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꽃은 좋아지죠. 내년도에는 제가 그래서 2년차, 3년차 때는 아쉽게도 그 양이 적지만 3년차부터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불과 2, 3년 만에 2년차하고 얘하고 2배, 3배 차이가 나요. 수확량이.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가 돼버렸죠. 2, 3년차 때는 많고 5년차 때는 완전히 줄어버리고 너무 뽑아내야 되겠다 칼 나무를 만들어버렸는데 지금 반대로 내년도에는 나무를 바꾸고 뿌리를 좋게 만들어가는 해가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대표님 잠깐. 예예예. 근데 광업선은 낮에 하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 저 그림에 O2가 네. 산소 말씀하셨는데 저걸 네.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환기죠. 환기? 네, 환기죠, 환기. 저게 지하 아닙니까? 땅 속에. 아니, 이게 이파리가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것이고, 밤에는 산소량을 많이 들이마시기 때문에 물질 이동이 되는 것이에요. 포도 쪽으로. 포도 살 찌우는 쪽으로, 속 채우는 쪽으로, 나중에는 당도 올리는 쪽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식물의 원리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농법이 아니고, 저녁에는 그래서 나이 자신 분들이 새벽에 산책 갔다가 뇌졸중 오는 이유가 산 안에 산소량이 너무나 많이 들이마시고 반대로 CO2를 내뱉어 버리니까 산소 결핍으로 내사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잠잘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약은 오후에 치는 낫다. 예, 그렇죠. 그때는 오해치. 아침보다. 예, 오해치입니다. 오해치고. 지웁니다. 자, 약은 뭐 5월달, 6월달이야 당연히 아침에 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7월달 넘어서서 야간 온도가 올라가고 아열대성 기후가 왔을 때는 이파리에다 물이라도 적셔줘야지 물 때문에 이파리 온도가 떨어질 텐데, 그죠? 결국은 약을 치는 건데. 그러니까 최원준 씨가 철분물이 분해가 되면서부터 물 200리터 치는 600평에 450리터까지 쳐버리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다 포도로 가더라 이거죠. 다 포도로 가더라.
농약 방제도 좋고 푹 치니까. 그럼 물은 오전이 낫습니까? 저녁이 낫습니까? 관주 네. 오전이 나. 오전에 낫죠. 광합성은 오전이 낫죠. 광합성 하는 기준이 오전에 물이 필요. 오전에 관수를 하고 물이 쭉 올라오겠죠. 그러면 햇빛을 보겠죠. CO2가 있으니까 광합성이 되는데, 근데 단 오후에 주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7월 말에서 8월 달에는 아침에 주는 게 아니고 새벽에 줘야 됩니다. 언제? 7월 말이나 8월 달은 새벽에 새벽 한 2시 네. 넘어서 3시, 4시. 그때 이때 줘서 쫙 빨대기 올라가지고 7시부터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햇빛이 입히다니까. 6시부터도 하고요. 그런데 아침에 8시, 9시 준다. 이거는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오후에 주는 게 나아요. 그때 저녁에 주는 게 나아요. 지금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거 물 주는 거는 그 시기만 잘 맞춰도 결과는 되게 좋아요. 사실이구나. 물 양은 어떻습니까? 자, 물량은 우리가 기준적으로 봤을 때 600평에 평균 들어가는 통수가 있거든요. 그게 적정 물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 지금 그건 제 머릿속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10톤이 한번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의 하루 반의 증산에 그게 있어요. 10톤이. 지습이 몇 프로면 좋아요? 네? 지습이 몇 프로면 좋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습. 땅의 습도가. 습도는 25에서 30% 미만. 이제 습도를 물 수분량을 체크하는 기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회사 거는 50, 60대 표시가 돼 있고 제가 쓰는 거는 적당량이 비례시기 때는 25% 30%. 그 센터가 기준점이 다 틀리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비례기 때는 25에서 30%, 착색기 때는 20% 이하. 20% 이하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건 기계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고요. 자, 수분 관계, 이런 관계 이제 좋다. 다시 한번 이제 역으로 들어가면 저장량분 나는 부족하다. 맞죠?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부족하다는 조건 하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저장량분을 가능하면은 내년 개화하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개화하고 25일에서 30일이면은 저장량분이 소진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새로 나온 잎이죠. 잎이 광합성 했는 걸로 먹고 살아요. 요때가 양분 교대기예요. 양분 교대기. 저장량분을 원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장량분을 엄청나게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진을 적게 해서 이거를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5월 15일 날 첫 꽃이 폈어요. 개화가 됐어요. 그러면 5월 25일, 25일에서 30일 정도면 양분 고갈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양분 고갈이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6월달 되면 햇빛 양이라든가 벌써 5월달에 벌써 예민시기만 잘해줘도 이파리가 광합성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5월 말 안에 양분 소진돼도 이파리 관리만 잘 되면 6월달에도 양분 꾸준하게 포도당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가 지금 2차 처리 시기까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 시기 때 되면 알이 다 비슷비슷하거나 좀 더 크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5월 15일이 아니고 5월 30일이 아니고 20일 만에 25일 만에 20일에 고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양분이 고갈이 빨리 됐다는 얘기는 새로 나온 잎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대기에 공백이 생겨요. 교대기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나무는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뺏어서라도 포도를 키우는 쪽으로 써먹어야 됩니다. 그때 뿌리는 유기산이 분비를 해가지고 나무에 있는 에너지의 50%를 깎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포도 비대는 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세포 분열을 시킬 때 6월달에 주입간주를 2회 해주는 이유는 이 양분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를 메꿔주기 위함이에요. 주입간주를 하게 되면 그럼 다시 뿌리다 힘을 찾게 됩니다. 봄에 주입간주를 해주는 이유는
확장 뿌리를 빨리 해서 원래 밑거름 놓고 로타리 하는 분들이 내년 봄에 주입관을 쫙 하게 되면 그 쫙 빨아먹습니다. 빨아먹게 되면 거기다 어디로 가겠어요? 발화대한 잎으로 나오는 화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튼튼하면 도장지가 나가더라도요, 꽃순만 살짝 나가줘도 며칠, 4, 5일을 스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분들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입간주는 작기 중에 비료하고 섞어서 비트도 시키고 당도도 올리는 역할도 하지만 초기에 확장 뿌리를 만들고 지배를 2차 처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1, 2회를 해주는 거는 그 공급 기간에 비대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은 나무인데 힘을 좀 더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또 다시 안정이 됩니다. 그럼 또 우리 연민십이 열심히 해가지고 광합선 잘 만들고 포도당 잘 이동되게끔만 하면 내년도에는 정말 9월 초 되면은 대표님 먼저 올랐는데요. 타다부 벌써 15, 16 찍었습니다. 그 말이 나와요. 껍질은요, 하니까 껍질이 조금 두껍네요. 예, 그러면 며칠 더 놔둡시다. 그게 9월 초에 나와요. 8월 말 9월 초에 해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뭐 10일, 15일 뒤에 이틀만, 3일만 봉지 싹 벗겨놓고 놔두게 되면 껍질이 또 싹 부드러워져요. 색깔도 황빛이 나와. 거기 봉투를 벗기면서 태양빛을 보면서 부드러워져. 네. 그렇죠. 우리가 봉지를 딱 씌우잖아요. 시도 없는데 경익기를 맞이해요. 햇빛이 없으니까 딱딱해져 버려요. 그게 딱딱해지는 게 오래 가면은 2주 갈 수도 있고, 3주 갈 수도 있고, 4주 갈 수도 있고요. 저전량이 부족한 아이들은 더 오래 가요. 심지어는 봉지 씌우고 한 달 뒤에 벗겼는데 씌울 때하고 벗길 때하고 크기가 똑같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그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줘도, 근데 그분들이 주입관주를 해서 단기 효과는 봤어요. 그런데 저장량분이 부족한데 내가 사장님 2주마다 한 번씩 주입관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못 하시더라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할 때는, 힘든 처방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내 밭을 살리고자 할 때는 진짜 박보생 시장님처럼 막 혼자서 주입관주를 막 2,000평 할 수 있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수만 가구 차이머스켓 농가들 경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김성호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줘도 그게 안 맞도록 해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들 걱정해하는 부분, 비용이 많습니까? 뭐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까? 제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농사부터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100평당 우리가 지금 메타농법을 하는 데는 올해 기준입니다. 이 100평에 소출이 이 얘기까지 하게 되면 좀 그런데 한 800,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3년 차 넘어가니까요. 그때 그 시기 때 8천원, 만원 정도 받았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600평이면은 곱하기 1을 해서 1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다년간 관리해왔던 집들, 유목기 때부터 해서 집들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갔어요. 안정적으로. 근데 우리인들은 현실상 안 맞는 얘기죠. 익지도 않았는데, 크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장량을 부족하게 되면 금방 얘기해 줬습니다. 이 고갈이 될 시기 때 주입간주, 개화 전에 주입간주, 잎 나오기 전에 목민시비 해서 목질부를 강화시키고, 발화될 때부터 연민시비를, 그래서 농약 하잖아요. 할 때 남들보다 교대를 땡기는 거예요. 이파리가 빨리 광합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무하고 안 나무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가보면. 그래서 저는 큰 잎이 좋습니까? 작은 잎이 좋습니까? 얘기하지만 평균 제 손바닥보다 더 큰 잎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 잎을 두껍게 만들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광합성량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3, 4절 적심해가지고 나오는 부초 숫자만 가지고는 걔네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분을, 그 클로로필, 림노초 성분을 채취하는 기계가 있어요. 밀어넣어 보면은 이거 5장을 집어넣는 거하고 이거 두꺼운 거 하나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 얘기는 광합성 공장 자체가 얘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파리가 나와서 80일, 90일 동안 일을 합니다. 3, 40일이면 도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해요.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답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 잎에 있는 거죠. 잎을 두껍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두껍게는 어떻게 합니까?
기공을 줄이면 돼요. 그 방법은 제가 처방에 알려드릴 거고. 숨 쉬는 기공이 커진다는 것은 뭔가 온도 조건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수분을 날려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공이 커지게 되면 이파리가 너플너플너플해지지 두꺼워지진 않아요. 근데 기공이 적으면은 밤에 물질 이동도 잘 될 뿐더러 두께가 두꺼워져요. 큰 이파리 두꺼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우울해지죠. 하늘 쳐다봐야 보면서 우울해지죠. 그렇죠. 요게 지금 더 커지지도 못하고 두꺼워져야 되니까 자, 우울해지는 거예요. 요 현상이 그 밭에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납니다. 이게 좋다, 이 디비지는 것보다 오므려드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변인 저 예방 아니고 그냥 발생이 돼도 잡힙니까? 네. 그래서 특이한 메타논법입니다. 병도 잘 잡고. 근데 농약을 그렇게 해버리게 되니까 사첩형 가시는 분 얘기예요. 작년보다 농약이 반 늘어졌다. 김새우인데 썼던 영양제 스피드업이 내가 줄여놓은 농약값에서 충족이 됐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을 때 너무 농약을 많이 친 거죠. 한 3번, 4번 치니까 그 농어 운에 잡히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오늘 장시간 제가 매주 이렇게 떠들다 보면 목이 갑니다. 벌써 지금 5시 다 돼가는데. 근데 시간이 가지 몰랐죠? 네, 재밌어요.